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79쪽에 이온화 에너지부터 계속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주기적 성질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3점 테스트까지 다 문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지난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미래로 문제 계속해서 좀 풀어갈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건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었고요. 자, 이번에부터 보는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측면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 정의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K껍질, L껍질, 뭐 M껍질, 그리고 나서 뭐 무한대 이렇게 있다면은 이때 전자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M껍질에도 있을 수 있고 L껍질에도 있을 수 있고 K껍질에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근데 전자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전자를 모두 무한대까지 끌어당긴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한대까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당연히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지만이 전자가 무한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그 M에 전자를 떼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떼어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M이라고 하는 원소는 M 1가 양이온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가 하나 이렇게 떼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원소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M이라고 하는 원소에게 또다시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또 하나를 떼어내서 이가 양이온으로 계속 바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서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계속해서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때 각 단계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해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79쪽에 보면 일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지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는 M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어떤 원소는 L에서 떼어내고 어떤 원소는 K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낸다면은 이때 각각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는 요만큼 또는 요만큼 또는 요만큼인 거죠.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면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그죠?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은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요.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각각의 원소들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각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같은 쪽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2족 알칼리 금속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1족 알칼리 금속들을 봤을 때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L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3주기는 M껍질, 4주기는 N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니까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그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따라서 유핵전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자를 떼어낼 때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떼어내기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같은 족에서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방향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쪽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그래프는 각각 원소들의 제1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얼마만큼의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한지 거기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 보기 전에 미리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봤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이 그래프를 외워둬야지만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대략적으로 그래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각각 원소들의 제1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각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프의 위치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 지금 현재 요 지점에 원자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이 있고 19번, 20번까지 해가지고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원자과 전자들, 제1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이렇게 대략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Y축이 지금 현재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인데 각각 여기까지가 1주기, 여기까지가 2주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3주기, 그 다음이 4주기라고 했을 때 각각 서로 다른 주기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번에 수소, 원자번호 3번에 리튬, 원자번호 11번에 나트륨, 그 다음에 원자번호 19번에 뭐 칼륨, 이런 식으로 1족 원소들만 비교를 해본다면은 같은 족에서 주기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도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역시 주기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원자번호 1번의 헬륨과 뭐 원자번호 9번의 플로린 이온 에너지 비교하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에서 다뤄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그 표현을 해놨는데, 2주기나 3주기를 보면은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커지긴 하지만 예외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 예외성이 나타나는 부분만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예외성이 나타나고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예외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주기에서도 이런 식의 예외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기에 있는 요 두 부분의 이 이온화 에너지에 왜 저런 예외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지금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니까 지금 현재 원자번호 4번의 베릴륨과 원자번호 5번의 붕소 사이에서 지금 현재 예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볼게요. 베릴륨은 1s2, 2s2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붕소는 1s2, 2s2, 2p1에서 각각 EP1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전자를 떼어낼 때 K 껍질, L 껍질, M 껍질,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이렇게 봤을 때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를 ES에서 떼어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ES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때 전자를 여기서 요만큼 떼어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런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EP에서 전자를 떼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요 정도에서 결과적으로 전자를 이렇게 떼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 ES에서 전자를 떼어내 버리는 거고요. 붕소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전자 껍질 중 EP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ES랑 EP 사이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베릴륨에서 붕소로 넘어갈 때는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가 증가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자를 떼어낼 때 그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ES보다 EP가 더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더 쉽게 떼어내 버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베릴륨과 붕소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후에 3주기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원자번호 13번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에서의 예외성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여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번호 7번의 질소랑 원자번호 8번의 산소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성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죠. 자, 1s2, 2s2, 2p, 3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산소는 1s2, 2s2, 2p, 4의 전자 배치를 가질 겁니다. 둘 다 전자를 떼어낸다면은 질소도 2p에서, 그 다음에 산소도 2p에서 전자를 떼어낼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겠지만 질소 같은 경우에는 2p의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하나 이렇게 홀전자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전자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3개 중에서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채워진 전자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같은 오비탈이지만 지금 현재 질소는 그냥 홀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이 전자를 떼어낼 때 같은 오비탈에 있는 요 하나의 전자가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밀어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를 떼어낼 때보다 조금 더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오비탈의 종류는 같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전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3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알루미늄, 규소, 인, 황이죠. 그지? 그러니까 인과 황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이온의 에너지가 약간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1이온의 에너지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래프의 모양으로 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2족과 3족, 그 다음에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원소에서 이온의 에너지가 약간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원소에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이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제1이온의 에너지, 두 번째 제2이온의 에너지, 세 번째 제3이온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이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이온의 에너지를 우리가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 번호 13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전자 배치가 1s2, 2s2, 2p6에 3s2에 3p 하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에게 이온의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알루미늄에게 제1이온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알루미늄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3p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서 알루미늄 1가 양이온으로 바뀌게 될 거고 이렇게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후에 알루미늄에게 또다시 이온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두 번째로 3s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서 얘네들이 알루미늄 2가 양이온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계속 갑니다. 알루미늄 2가 양이온에게다가 또다시 제3이온의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이때 알루미늄은 전자를 또다시 여기 3s에서 떼어내면서 얘네들이 3가 양이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자 하나를 떼어내겠죠. 자,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온의 에너지를 가하면은 3가 양이온에게 제4이온의 에너지를 가해서 여기에서 전자를 떼어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알루미늄은 4가 양이온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모두 다 떼어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런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제1 이온의 에너지부터 제2, 제3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이온의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일단 전자를 떼어낼 때 그림을 그릴까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무한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3p, 여기에 3s, 그 다음에 뭐 여기에 2p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제1이온의 에너지로 가지고는 3p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제2이온의 에너지는 3s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제1이온의 에너지보다는 제2이온의 에너지가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3이온의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3s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그런 이온의 에너지죠. 근데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3s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옆에 있는 전자가 살짝 밀어주는 전자 반발력이 생기겠지만 제3이온의 에너지로 3s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홀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떼어내기에는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2이온의 에너지보다 제3이온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4이온의 에너지로 2p에서 전자를 떼어내게 된다면요, 이때는 아예 전자 껍질이 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제4이온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커져 버릴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각각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 더 증가한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제3이온의 에너지까지는 모두 다 M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지만 제4이온의 에너지부터는 L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증가하는 에너지보다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증가하는 에너지가 월등히 클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 값도 이렇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급증하는 순간이 생긴다면은 그 전까지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였겠구나 해서 원자과 전자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제1, 제2, 제3까지 가다가 제4에서 갑자기 급증을 해버리게 되면은 전자를 3개 떼어낼 때까지가 같은 전자 껍질에서 떼어내는구나. 따라서 원자과 전자의 수가 3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페이지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때 나트륨을 보시면은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제4 이온화 에너지까지 나와 있죠. 자, 나트륨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얘가 496, 얘가 4562, 얘가 6912, 얘가 9543.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때 1에서 2로 넘어갈 때 거의 몇 배 정도, 거의 9배 정도 증가를 해버리죠. 그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한 1.5배, 2배? 뭐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얘는 여기까지만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 거구나.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738, 1451, 그리고 나서 7733, 그리고 15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증가하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1.5배, 2배 막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최소한 한 5배 이상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2개를 떼어낼 때까지가 원자과 전자구나. 그래서 2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13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전에 확인을 했었죠. 자, 578, 그 다음에 1817, 그리고 2745였는데 얘가 넘어갈 때 11,577 이렇게 증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뭐 2배? 뭐 이 정도로 막 증가를 하다가 여기 부분에서 막 5배, 5배까지는 아니겠군요. 한 4배 막 이렇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맞죠? 그래 버리면은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증가하는 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니까 여기까지가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잠깐만 제1 이온화 에너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보시면은요, 얘는 496, 얘는 738이죠.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커졌죠. 하지만 얘 좀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 아까 우리 3주기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따라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큰데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 K가 이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페이지 82쪽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다시 보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3주기의 원소 A부터 C에 대해 각각 제4 이온화 에너지를 100으로 하여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먼저 A를 보시면은요, 3주기에서 4주기로 넘어갈 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구나. 따라서 3주기에 13족 원소가 되겠구나. 따라서 알루미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 1개, 따라서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판결할 수 있겠죠. C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지니까 원자과 전자 2개, 따라서 이 3주기 2족 원소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죠.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A가 가장 많다. 3개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원자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지금 보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B가 나트륨, 그죠? C가 마그네슘, A가 알루미늄을 말이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나트륨이 가장 커야 되겠죠? 따라서 B가 가장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디귿의 제일 이온의 에너지는 C가 A보다 더 크다. C가 뭐였죠? 마그네슘. A가 알루미늄. 근데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더 이온의 에너지가 컸었죠. 그지? 이런 거는 그래프를 알아두지 않는 이상, 이런 예외성을 알아두지 않는 이상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지금 제일 이온 에너지의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지금 C랑 A랑 첫 번째 있는 그래프의 높이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높이 비교하기 약간 좀 애매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프를 저렇게 외우지 않는 이상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 그래서 외우라고 강조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온의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모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기음성도입니다. 자,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여 분자와 같은 구조를 나타낼 때 그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간에 서로 간에 분자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이제 전기음성도에 관련된 개념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온 결합 물질 같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결합에서도 우리는 실제 전기음성도의 개념을 도입을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이때 보시면은 전기음성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바처럼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입니다. 상대적 힘. 그러니까 상대적 힘이랑 뭐 단위도 없을 거고요. 어떤 기준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전기 음성도의 기준이 바로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고요. 이 플로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얘를 4.0으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이제 전기 음성도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크기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체로 전기 음성도도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맞죠? 그러면서 18쪽은 제외해야 돼요. 18쪽 제외입니다. 18쪽은 공유전자쌍을 안 만드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바로 여기에 있는 플로린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아마 기존에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전기 음성도는 좀 알아두자라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이 가장 큰 원소가 플로린, 그리고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질소, 그리고 질소랑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가 얼마인가? 플로린은 4.0, 그 다음에 산소는 3.5, 질소와 염소는 3.0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알아둘 게 수소가 얼마? 2.1. 요 정도로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맞죠? 요 세 가지는 뭐 당연히 외워야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까지도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들은 대체적으로 금속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플로린화 수소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플로린화 수소 HF. 그러면은 플로린화 수소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 플로린은 4.0이니까 지금 현재 전자는 이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플로린은 전자를 얻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물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가 각각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 상태죠. 이때 요게 이제 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합니다. 요게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2.1, 산소가 3.5니까 전자는 항상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수소랑 산소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이 생기는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의 개념에서 보통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 물질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질 때는 NA랑 CL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때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 염소는 일가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뭐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주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내놓고 염소도 전자가 하나를 내놔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하나 형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얼마? 3.0이거든요.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은 0.9 정도가 나타날 겁니다. 맞죠? 나트륨이 0.9 정도일걸? 정확하게 가볼까요? 그죠? 0.9. 내 기억이 나쁘진 않아. 0.9랑 3.0.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수소를 알아두고 나머지 그거보다 작은 게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금속이 수소랑 결합한 금속 수소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i랑 H가 결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리튬이 일가 양이온, 수소가 일가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얘네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잘 많이 학생들이 못 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리튬이 전자 하나를 내놓고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놔서 공유 전자쌍을 하나 만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1.0이 나타나는데 수소는 얼마? 2.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수소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리튬이 수소에게 전자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 최소한 요거는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나머지 전기 음성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3쪽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나와 있네요. 자, 그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주기의 원소 A부터 D가 이온 결합 화합물 A, D와 B, C를 만들 때 각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AD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A, B, C, D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2, 3주기의 원소인데 얘네들이 각각 이온이 되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네온 주위로 있는 비금속과 금속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맞죠? 이때 산소가 이가 음이온, 플로린이 일가 음이온, 나트륨이 일가 양이온,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이 되면은 모두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것이고요. 얘네들은 모두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요, 당연히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 B, C, D 중에서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결과적으로 산소다. 두 번째가 B, 플로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 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B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온 결합 물질 만들 때 A, D가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B, C가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B는 2주기의 원소이다. 3주기 원소죠. 2번에 전기 음성도는 D가 가장 크다. D, 플로린인데요. 가장 크죠. 그래서 2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3번에 원자 반지름은 D가 C보다 크다. D랑 C랑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도 같은 주기니까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가 작은 C가 더 크겠죠. 4번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자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거 볼까요? 이때 얘네들까지는 2주기, 얘네까지는 3주기. 그러면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둘 중에서는 당연히 B가 더 클 겁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거 A가 돼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5번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하고 물어봤는데 자, 원자 상태로 홀전자 수를 보면은 얘는 2개, 얘는 1개, 얘 1개, 얘는 아예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C 2개. 그죠?
C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2점짜리랑 3점짜리 테스트 문제를 잠시 칠판 좀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부터 한번 좀 풀어볼 건데 미리 문제를 좀 풀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는 아니고 몇 문제만 좀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혹시 조금 문제가 좀 헷갈렸다라는 문제들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5번부터 8번까지는요?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림은 2, 3주기의 원소 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뭐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그래프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제1 이온의 에너지의 크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문제에서 제2 이온의 에너지나 또는 제3 이온의 에너지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2 이온의 에너지나 제3 이온의 에너지는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1 이온의 에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좀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5번 그래프에서 지금 제1 이온의 에너지가 쭉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A, B, C, D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라면은 뭐 나머지 부분은 의미 없죠. 이렇게 지울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나눠서 여기까지가 2주기고 그 다음이 3주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외우고 있다면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그죠? A는 베릴륨이 될 것이고 쭉 가다 보면은 B는 네온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 기억에 B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이다. 네온 18쪽 원소기 때문에 이온 원자과 전자의 수 몇 개? 0개.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C의 이온의 에너지가 A보다 작은 이유는 C의 핵 전하가 A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C랑 A랑 두 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베릴륨, 얘는 마그네슘 서로 같은 족이거든요. 2족이거든요. 근데 2족 상태에서 A랑 C의 둘의 이온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떼어낼 때 2s에서 전자를 떼어낼 것이고 얘는 3s에서 전자를 떼어낼 테니까 결과적으로 전자 껍질의 종류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핵전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D의 이온의 에너지가 C보다 작은 이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사이의 이온의 에너지가 왜 예외성을 나타내느냐 이거죠. 이때 D의 원자 반지름이 C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D의 원자 반지름이 C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기 때문이다.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때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유는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그네슘은 3s에서 전자를 떼어내겠지만 알루미늄은 3p에서 전자를 떼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온의 에너지가 조금 적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6번부터 8번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는요. 여기 그 다음에 2점짜리 문제는 질문이 별로 없나요? 3점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점짜리, 3점짜리를 굳이 다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셔서 선생님이 따로 드린 프린트, 자, 미래로에서 출제됐던
미래로에서 출제된 그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프린트는요, 2013년도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와 평가원 문제들의 모음들인데,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2, 3주기의 원소, 몇 가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같은 점선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제일 이온화 에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하나가 딱 있죠. 그지? 그래 놓고 여기에 지금 있는 원소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족번호가 달려 있어요.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얘는 A는 지금 현재 15족 원소고, B는 16족 원소, C는 17족 원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지금 2, 3주기의 원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그림을 그렸었지만 2주기의 원소와 3주기의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은 보통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주기가 된다면은 2주기가 3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점선으로 연결한 것만 같은 주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때 B랑 C가 위치하고 있는 주기가 A가 위치하고 있는 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결과적으로 B, C가 뭐에 해당한다? 2주기의 원소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이 A가 포함되어 있는 주기가 3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각각 실제 원소가 뭔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A는 뭘까요? A는 인이겠죠, 인. 그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이니까 15족 원소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돼야 되니? 16족 원소. 이거 2주기의 16족 원소예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잖아요. 그죠? B가 산소, C가 플로린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실제 원소 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명을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는 2주기 원소이다. 아니죠? 3주기 원소입니다. 점선으로 연결된 게 같은 주기니까 B랑 C랑 그 다음에 A가 서로 다른 주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더 큰 게 2주기, 더 작은 게 3주기.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니은에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15족 원소보다 크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소입니다. 산소. 우리 2주기의 그래프만 좀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리튬, 베릴륨, 여기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입니다. 자, 지금 현재 B, 산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15족 원소라면 질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리어 15족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더 작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디귿의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더 크다. B랑 C 같은 주기잖아요. 따라서 원자 번호가 저 작은 산소가 플로린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기율표에 A부터 H에 들어갈 어떤 원소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고, 가나의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주기와 3주기의 원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 1족, 2족, 그런 다음에 16족, 17족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를 넣자고요. 얘는 뭐야? 리튬이지. 리튬. 얘는 베릴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얘는 산소. 얘는 플로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황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산소 대신에 황 들어가면 되죠? 그죠? 황. 그 다음에 얘는 염소.
이렇게 실제 원소들 좀 적어 놓고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는 나가 가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나가 전자 껍질의 수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나는 3주기가 돼야 되고, 그지? 가는 2주기가 돼야 되겠죠.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의 수는 가가 나의 2배래요. 그럼 볼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무언가 하나가 가입니다. 여기서 가 찾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를 찾아야 돼요. 가의 홀전자 수가 나의 2배라고 그랬습니다. 홀전자 적어볼까요? 얘는 하나. 홀전자 수만 적을게요. 여기다가 하나. 그다음에 베릴륨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 됐습니까? 나트륨 1개, 마그네슘 없고요. 황은 2개, 염소는 1개. 그러면은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2배가 돼야 되는 가는 요거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가는 무조건 뭐다? 원자 번호 C, 산소다. 결과적으로 C가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나는 요거 둘 중에 하나겠네.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가와 나가 서로 같대요. 나가 산소라는 게 결정됐으니까 산소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이가 음이온. 따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은 염소는 18쪽 아르곤을 따라갈 거고요. 나트륨이 그 전 쪽이 네온을 따라가겠죠. 따라서 나트륨이 가능하구나. 따라서 나는 뭐다? 나트륨이다. 따라서 나에는 E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는 C, 나는 E.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3번으로 가볼게요. 2, 3주기의 원소 A부터 C의 원자 반지름과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 A부터 C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온과 같다면은 네온 주변에 있는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요게 딱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원자 반지름이고, 여기가 지금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 기준이 1.0이 있어요. 그럼 1.0이면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위로 값이 커져 버린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중에서 뭐가 크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어떻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뭐다? 비금속이다.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A 혼자만 여기에요. A 혼자만. 그 다음에 B랑 C는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A가 지금 현재 비금속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2주기의 원소인 2주기의 그제 비금속 원소,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나 질소랄지 산소랄지 플로린이랄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머지 B랑 C는 뭐다? B랑 C는 3주기의 원소, 3주기의 금속 원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될지 마그네슘이 될지 알루미늄이 될지 모르겠고요. 이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렇게 커지겠죠. 맞죠? 그러면은 그냥 예로 들어서 2주기의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로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플로린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 B랑 C가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중에 하나라면은 오케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C가 뭐다? 나트륨이다. 그 다음이 마그네슘이다. 그죠? 그 다음이 플로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지? 임의의 원소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어떤 원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는 금속이다. 아니죠? 비금속이에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비금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더 크다. 그렇죠. 나트륨이 11번, 마그네슘이 12번.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B가 C보다 크다.
그 다음에 디귿의 이온 반지름은 C가 A보다 더 작다. C랑 A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둘 다 어차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이라면 원자 번호가 작은 A가 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C가 A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 됐죠? 자, 계속해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 3주기의 원소 A부터 E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A부터 E는 각각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현재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상대값으로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도 나왔고 제2, 제3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2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고 있나요?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제3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지금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지금 현재 제1, 제2, 제3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을 때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하는 그 순간을 찾으라 이거죠. 오케이?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A 원소, 여기가 B 원소, 여기가 C 원소, 그 다음에 여기가 D 원소, 여기가 E 원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A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를 따져보면은 A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지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갑자기 커지죠? 어디서? 특별히 나타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나타나는 거 없으니까 몰라요. 몰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커집니까? 그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나머지 D랑 E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라면은요, 이 중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뭐밖에 없어? 나트륨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2개인 것은 뭐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 3가지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3주기까지 쭉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하지 못한 플로린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트륨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그네슘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게 뭐야? 네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제1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 요 2가 뭐다? 네온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다? 플로린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확인해 볼까요? 알루미늄은 1쪽의 나트륨보다는 크지만 2쪽의 마그네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트륨이고 여기가 마그네슘이라면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A, B, C, D, E가 무슨 원소인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원자과 전자의 수는 A보다 B, B보다 C가 갈수록 커진다? 아니죠. 얘는 원자과 전자 1개, 얘 확인되죠? 얘 몇 개? 3개, 얘 2개. 맞지? 그러니까 A, C, B 순으로 가야 되겠죠? A, C, B 순으로.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원자 반지름은 A가 D보다 더 크다. A는 나트륨, D는 플로린. 나트륨은 3주기고 플로린은 2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A가 더 커야 되겠죠. 니은은 맞네요. 그 다음에 C랑
E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아니죠. C랑 E는 하나는 3주기, 하나는 2주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를 해서 드렸지만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제2나 제3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 문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림은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같은 점선으로 연결한 원소들은 같은 족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주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전기 음성도 여기가 지금 4.0이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A, B, C 그 다음에 얘가 D. 보세요. 선생님이 전기 음성도 할 때 최소한 이거는 알아둬라. 플로린, 산소, 질소, 염소, 수소. 맞습니까? 플로린 얼마? 4.0, 3.5, 3.0, 2.1. 보세요. A의 전기 음성도 얼마입니까? 4.0이죠. 두말할 것도 없지. 플로린. 그죠? 그것도 2주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지금 선으로 연결한 것은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17족 원소니까 나머지도 다 17족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는 뭐다? 염소. 얘는 브로민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 음성도가 얼마가 나왔어요? 전기 음성도가 1보다 좀 작죠? 그죠? 여기가 1.0이니까.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수소를 외워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수소가 2.1이 한 이 정도라고 칩시다. 2.1. 그럼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원소다? 금속 원소다. 따라서 D는 3주기에 있는 금속 원소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뭐 금속 원소라면은 지금 3주기의 금속 원소인데 우리가 이런 실제 값들 금속 원소들까지 전기 음성도를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금속 원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럼 뭐 3주기의 금속 원소라면은 뭐 될 수 있는 게 뭐 나트륨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마그네슘도 있을 수 있고, 뭐 알루미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뭐. 그죠? 근데 아마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보다 약간 작으니까 한 0.9 정도 나타나는 나트륨 같은데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자, 옳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같은 족 원소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감소한다. 그렇잖아.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잖아. 맞지?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B가 D보다 더 크다. 자, B는 염소란 말이죠. 염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 무조건 몇 개여야 돼요? 얘네 다 17족이니까 7개 나와야 되지 않냐? 맞지? 근데 얘가 1족이든 2족이든 13족이든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무조건 B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쌍극자 모멘트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른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B2 같은 경우에는 A2군요. A2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분자잖아요. 맞죠? 근데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가운데 각각 공유 전자쌍을 하나를 형성했다고 쳤을 때 얘도 4.0으로 잡아당기고 얘도 4.0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전자쌍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가운데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성된 공유결합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뮤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BC 얘네 둘이 결합한다고 쳐봐요.
얘네 둘이 결합한다고 쳤을 때 염소랑 브로민이 각각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내놨다고 칩시다. 알았어? 그런데 둘의 전기 음성도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뭐 염소는 뭐 3.0일 거고요. 브로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간다면 한 2.8, 뭐 2.7,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전기 음성도 누가 더 커요? 염소가 크죠.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치우칠 때 만들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아유 아파라.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A2보다는 BC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니구나.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가지인가요? 그지?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6번으로 계속 가보죠. 자, 원소 가부터 말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각각 리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래요. 자, 설명을 오는 것 가보죠. 자, 바닥 상태에서의 홀전자수가 가랑 나가 서로 같대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게 지금 리튬, 이 옆에다 정리할까요? 리튬,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라 그랬고, 여기 홀전자 볼까? 홀전자. 리튬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탄소 몇 개? 1s2, 2s2, 2p 두 개까지 채우잖아요. 그죠? 홀전자수 두 개. 그죠? 질소는요? 4까지 채워야 되죠? 2p 4까지 채워야 되잖아. 홀전자 몇 개? 홀전자 두 개. 2p, 아니다. 1s2, 2s2, 2p 3까지 채워야 되니까 7이잖아. 원자번호 7번. 그러니까 홀전자수 3개. 오케이? 탄소는 몇 개? 2개. 플로린은 1개.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리튬과 플로린 아니면은 탄소랑 산소 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볼까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나네요. 또 가나 나왔다. 가나 나왔어. 자,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수 봅시다. 얘 몇 개? 1개. 얘 몇 개? 4개. 맞지? 얘 몇 개? 5개. 얘 6개. 얘 7개죠. 그지? 그럼 봐봐. 우리 좀 전에 가랑 나가 홀전자수가 같은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가가 나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 만일 원자과 전자가 이 홀전자수가 같아서 가랑 나 둘 중에 하나라면은 둘 중에는 뭐가 돼야 돼요? 둘 중에 가가 누가 돼야 돼? 둘 중에 가가 누가 돼야 돼? 얘가 가가 돼야 되겠지. 맞지?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가가 나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돼 버린다면요, 다는 가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가가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데, 맞지? 그런 말은 결과적으로 나는 절대 리튬과 플로린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가 나와 가능한 조건은 탄소랑 산소가 될 것이고,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 가가 될 것이고 얘가 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가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플로린. 다. 됐지? 그럼 이제 라랑 마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 제1이온화 에너지. 제1이온화 에너지. 1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마가 가보다 크다 그랬어요. 가 어딨니? 요거거든, 산소. 그지? 그럼 봐. 얘네 다 이주기잖아.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요게 지금 산소가 있어요.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확인 안 되게 리튬하고 질소밖에 없거든. 그런데 리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리튬. 질소는 여기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산소보다 지금 현재 이온화 에너지가 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리튬밖에 없네. 질소밖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마가 된다. 그러면은 얘는 라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까요? 기억. 나는 리튬이다. 아이고, 나는 탄소인데. 그지? 기억은 틀렸고.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라가 다보다 더 크다. 라랑 다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1과 제2의 이온화 에너지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비율이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다는 플로리니까 제1, 제2 둘 다 EP에서 떼어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EP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크겠죠. 그런데 라 같은 경우에는 제1은 ES에서, 그리고 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1S에서 전자를 떼어내거든요. 에너지 차이가 갑자기 확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보다 라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네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마랑 가랑 비교합니다. 얘네 둘. 그러면은 둘 다 3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 됐을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은 마가 더 커야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이 되겠군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롭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그림은 가, 다부터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 원자의 유효액자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 중 하나고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 풀어봤던 문제죠. 맞습니까? 그지? 아마 우리 이거 쭉 비교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온 반지름이었나요? 이온 반지름이 다였죠? 그지? 이온 반지름이 다였고, 나머지 또 하나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가. 그지? 나 같은 경우에는 유효액 전환. 뭐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수능 특강에서 다뤄봤던 문제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8번으로 가보죠. 자, 원소 A부터 D에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부터 제4이온화 에너지를 각각 제1이온화 에너지의 B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A부터 D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중에 하나이고, 이 N은 Jn 이온화 에너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그래프가 약간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그지?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의 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n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얘네를 다 1로 지금 보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부터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1.0이죠? 1.0 맞지?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게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제1 이온화 에너지를 1로 잡자 이거지. 1로. 오케이? 그냥 1로 잡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9.2가 나온 것은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인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지금 제1분의 제2. 그러면은 이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제1 이온화 에너지를 1로 본다면은 얼마 나온다? 9.2가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에는 13.9가 나왔으니까 이게 제1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면은 그냥 이것도 1을 1로 잡고 제3 이온화 에너지가 13.9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 마지막이 19.2가 나왔으니까 얘가 제1분의 제4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했으면은 얘가 19.2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은 제1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제2와 제3, 제4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막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다면 분명히 원자과 전자수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의 차이를 봐야 돼요. 얘네들의 차이를. 오케이? 분명히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근데 이거 거의 9배 커졌죠. 그래서 얘는 뭐 한 1.5배, 얘도 뭐 한 1.5배, 뭐 조금씩 커지잖아요. 1.5배 되나? 안 되는구나. 하여튼가 갑자기 확 커지는 그 순간이 어디야?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지. 그러면은 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 커지는 그 순간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그죠? 지금 현재 얘네들 모두
특별한 설명은 없군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는 뭐 1족 원소, 1족 원소.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보면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족 원소.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지니까 13족 원소.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커지겠네요. 1족 원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봐봐. 이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족, 13족이 각각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만 구별하면 되거든요. 나트륨하고 칼륨. 그런데 나트륨하고 칼륨은 A 아니면 D 둘 다 1족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 1에서 9.2 정도로 확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D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로 넘어갈 때 1.0에서 얼마 정도로? 7.3 정도로 확 올라갔어요. 맞죠? 근데 얘는 9배가 증가했고 얘는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그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나트륨하고 칼륨 둘 중에 비교를 할 때 나트륨과 칼륨은 제1이온화 에너지로 원자과 전자 떼어내고 그 다음에 있는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니까 분명히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원자과 전자 떼고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전자 껍질을 떼어내느냐에 이온화 에너지가 차이가 있다면은 두 번째 떼어내는 것보다 세 번째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D가 뭐다? 칼륨이다. 그제? 그러고 나서 A가 나트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설명을 옳은 것 같죠? 기억. A는 2족 원소이다. 아니죠. 2족 원소가 아니라 A는 1족 원소예요. 그 다음에 니은. B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같다. 얘네들 안정한 이온일 때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버리죠. 그지? 그러니까 전자 배치 같을 겁니다. 디귿에 D에서 E3는 E2보다 크다. D에서 E3는 E2보다 크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제1, 제2, 제3으로 넘어갈수록 계속 커져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5번으로 체크. 됐나요? 수능 특강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까? 비슷한가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난 자신 있어. 이런 뜻이군요. 다행입니다. 자, 9번으로 가보죠.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도록 할 겁니다. 자, 원소 정리해볼까요? A는 수소죠. 자, B는요? B는 탄소죠. 아니다. B가 어디냐? B가 리튬이네요. C는 탄소고요. D는요? 산소. 그죠? 그 다음에 E는 나트륨, F는 마그네슘. 자, 원소들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설명을 옳은 거. B는 E보다 금속성이 크다. B랑 E랑 둘 다 같은 족 1족이거든요. 근데 금속성은 금속 원소인 경우에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A와 C 둘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만들어진다면 CH4 만들어지겠죠. 그지? 얘네들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D와 F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D랑 F 요거잖아요. MgO거든요.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인 액체 상태에서는 각각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니은과 디귿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0번으로 계속 가죠.
자, A부터 D의 상대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고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내용과 같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 B, C들을 보면은요. A랑 B는요. 둘 다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죠? C랑 D는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커요. 그 말은 즉슨 A, B는 둘 다 뭐다? A, B 둘 다 그 비금속이다. 이해되니?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맞죠? 그래서 C, D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지. 그럼 뭐다? 금속 원소다. 됐습니까? 그럼 얘네 2주기, 3주기에 섞여 있어야 될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2주기, 얘가 3주기.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만 비교를 해볼까요? 원자 반지름만. A랑 B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커? A가 약간 크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이온 반지름을 해볼까요?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A하고 B 보세요.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등전자 이온에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면 원자 번호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그 옆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온 반지름 CD 볼까요? CD? C랑 D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C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역시 원자 번호가 더 작은 녀석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원자 번호 순으로 간다면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와 B는 금속이다. 틀렸네요.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B와 C는 같은 주기이다. 아이고. A, B가 2주기, C, D가 3주기. 틀렸죠. 디귿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D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맞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1번으로 가죠. 자, 원자 A부터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원자니까 그 안에 적혀있는 양성자 수만 보면 누군지 알겠네요. 자, A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B는요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에 C는요 원자 번호 17번 염소. 설명으로 옳은 것. B와 C로 이루어진 안전 화합물의 화학식은 얘네 둘 분나간다고요? 얘네 둘이 붙으면은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염소는 일가 음이온. 따라서 1대2로 결합해서 MgCl2가 만들어져야 되죠. BC2.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B가 C보다 더 크다. 얘랑 얘 비교하는 거거든요. 같은 주기잖아요. 유효 핵전화 보려면은 양성자 수가 많은 녀석이 유효 핵전화가 더 크지. 따라서 B가 유효 핵전화가 더 작겠네요. 그죠? B가 C보다 크다. 틀린 말입니다. 됐나요? 디귿에 이온 반지름은 A 1가 음이온이 B 2가 양이온보다 작다. A 플로린, 얘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럼 둘 다 등전자 이온이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더 커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넘어가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인데 3주기 원소 A부터 C에 대한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순차적으로 떼어낼 때 N에 따른 이 N분의 N 플러스 1의 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까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 N분의 이 N 플러스 1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A만 볼까요? A가 맞죠?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요것만 잘 보면 돼요. 이게 지금 A입니다. A인데
이거잖아. 그지?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 있는 에너지 크기는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은 n이 2니까 맞지?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 뭐 여기 정도가 3이라면은 이거는 제3이온화 에너지분의 제4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풀어봤던 건 제1분의 제2, 제1분의 제3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각각 제1분의 제2, 제2분의 제3, 제3분의 제4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지게 될 테니까 무조건 1보다 커요. 맞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무조건 요 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2, 3, 4, 5로 갈수록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지. 맞지? 이해가 돼? 그런데 어찌됐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자과 전자수 몇 쪽 원소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거든. 그랬을 때 요 지점이 지금 현재 가장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제1과 제2의 차이가 제일 크다라는 거지. 따라서 A는 몇 쪽 원소? 1쪽 원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네모칸을 보면은 네모칸이 뭐 요 딱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거잖아. 맞지? 이게 지금 B. 그러면은 B는 3번과 4번의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다라는 거니까. 맞지? 3번과 4번의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크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몇 쪽 원소다? 13쪽 원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삼각형?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제2랑 제3의 차이가 제일 크네. 맞지? 그러니까 C는 몇 쪽 원소다? 2쪽 원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프마다 각각 주어진 값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러면은 정해진 거지? A는 나트륨일 거고 그 다음에 B가 알루미늄, C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를 좀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A는 1쪽 원소이다. 1쪽 원소. 니은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A가 C보다 더 크다. A랑 C 비교해야죠. A랑 C.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요것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 여기가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마그네슘보다는 작지만 나트륨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B의 안정한 산화물의 화학식은 B5이다. 자, B가 뭔데?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삼가 양이온이잖아요. 따라서 산소, 이가 음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 3이 붙어야 되겠지. 따라서 Al2O3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B가 산화물이 된다면 B2O3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만.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년도에 출제됐던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